그날은 딸 아영의 생일이었다. 나는 아영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들고 일찍이 아영의 집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잠시 후 아영을 만나면 어릴 적처럼 얼굴이 환하게 피어오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영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얼굴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증이 가득했다. 마치 나를 전혀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아, 엄마였네. 나는 그날 오후 딸이 집에 가져갔던 초콜릿, 아몬드 케이크의 향기를 아직도 기억한다. 아영의 40번째 생일이었다. 나는 석 달 동안 연금을 모아 아영이 가장 좋아하는 고급 프랑스 디저트 카페의 작은 예술 작품 같은 케이크를 샀다. 8만 원. 솔직히 나에게는 없는 돈이었지만 아영이 미소를 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불할 수 있었다. 택시가 호화로운 저택 앞에 멈춰섰다. 이 저택은 내가 5년 전 건축 비용을 보태준 곳이었다. 바닷가 대도시 부산의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한 3층짜리 집으로 바다 전망은 물론 인피니티 풀까지 갖추고 있었다. 나는 7천만 원의 저축을 꺼내 아영이 초기 계약금을 도와주었다. 이 돈은 45년간 대학 교수로 일하며 야근과 주말 과외로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었다. 나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산 초록색 원피스를 매만지고 초인종을 눌렀다. 한 손으로는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들고 다른 손으로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는 작은 은색 꾸러미를 쥐고 있었다. 이것은 3대에 걸친 강인한 여성들의 유산인가. 문이 열렸지만 아영의 얼굴은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환해지지 않았다. 아영의 시선은 잠시 나와 마주쳤을 뿐 곧바로 손에 든 휴대전화로 돌아갔다. 아, 엄마였네. 아영은 중얼거리고 옆으로 비켜서 나를 들여보냈다. 입맞춤도 포옹도 없었다. 나는 마치 택배기사 같았다.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활기차게 만들며 말했다. 생일 축하한다, 내 아가. 엄마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란 특별한 작은 선물 가져왔어. 아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치 나의 등장이 자기가 억지로 참아야 하는 성가신 일인 것처럼. 거실 테이블에 놓아주세요. 나는 혼자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장식된 주방으로 걸어갔다. 이 주방 역시 아영이 집을 리모델링할 때 내가 선물한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조리대 위에 놓았다. 창밖으로 보니 11살 쌍둥이 손주들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온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곳에 서서 텅 빈 집의 울림을 들었다. 마치 나를 환영하지 않는 공간에 침입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15분 후 아영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아영은 여느 때처럼 빛나고 있었다. 완벽하게 염색된 머리, 섬세한 화장, 예쁜 네일. 이 모든 것은 8년 전 내가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아영이 연미용 클리닉 덕분이었다. 아영의 창업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다. 아영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그래서 아영은 냉장고를 열어 탄산수 한 병을 꺼내며 말했다. 엄마는 케이크만 갖다 주러 엄마를 케이크만 갖다 주러 엄마는 케이크만 갖다 주러 나를 빼었다. 아니면 저녁 식사까지 남을 거예요. 아영이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은 우리가 거의 2달 동안 못 만났잖아. 아영은 답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쳐다봤다. 사실 이따 약속이 있어요. 준호 씨가 청담동에 있는 고궁 한정식당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둘이서만요. 준호는 아영의 3번째 남편이었다. 결코 명확하게 설명된 적 없는 투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남자.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항상 그의 긴급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위해 나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 그 돈은 내가 의료비 비상금에서 꺼낸 것이었다. 알겠어. 나는 목소리의 고통을 숨기려 했으며 답했다. 그럼 내일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아영은 눈을 굴리며 드디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영의 얼굴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참는 듯이.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아영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 옆은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아영이 어릴 적 일부러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전에 뱃속이 뒤틀리는 느낌이었다. 최근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영은 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시작했다. 생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하는 듯 보였다. 물론이지, 내 아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혹시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혹시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혹시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게. 아영은 잔을 쾅소리 나게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세상에, 그것은 순수한 경멸이었다. 제 생일에 정말 받고 싶은 유일한 선물은요. 아영은 한 글자 한 글자 의도적인 잔인함을 담아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제 삶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게 가장 좋겠어요. 세상이 멈췄다. 방 안에 공기가 빨려나간 것 같았다. 나는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내 가슴을 세게 때린 것 같았다. 뭐라고? 내가 낼 수 있는 유일한 희미한 소리였다. 들었잖아요. 아영은 계산된 냉담함으로 말을 이었다. 엄마한테 질렸어요. 끊임없는 전화에 질렸고 불쑥 찾아오는 방문에 질렸고 항상 시대에 뒤떨어진 조언으로 제 삶에 간섭하는 것에 질렸어요. 그리고 엄마의 참을 수 없는 감정적인 요구에도 질렸어요. 내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74년을 살면서 44년 동안 아영이 엄마였지만 내 외동딸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아영아, 나는 흐느끼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나는 네 엄마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 맞아요. 아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엄마의 끊임없는 존재가 저를 숨막히게 해요. 저는 공간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해요. 엄마의 기대와 감정적인 드라마에 시달리는 대신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생일 케이크를 쳐다봤다. 초는 아직 상자 속에 있었고 불이 붙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을 위해 상상했던 모든 것, 포옹, 추억 공유, 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아영아, 나는 다시 말하려 했다. 나는 그저 너와 가까워지고 네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을 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그게 문제예요. 아영은 팔짱을 끼고 답했다. 제가 엄마의 전부라는 게 엄마의 삶을 살아요. 저를 귀찮게 하지 말아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너무 떨려서 넘어질까봐 두려웠다. 나는 가방과 진주 목걸이가 쌓여있는 작은 선물을 들었다. 케이크는 남겨두었다. 아마 쌍둥이들이 좋아할 것이다. 비록 그들의 엄마는 아니겠지만 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믿을 수 없구나. 나는 중얼거렸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한 후에 말이야. 엄마가 한 모든 일이요. 아영은 비웃었다. 엄마가 한 모든 일은 엄마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엄마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어요.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문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내 몇 년의 생명을 소모하는 것 같았다. 문턱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뒤돌아섰다. 아영의 눈에서 후회의 흔적, 내가 사랑으로 키운 어린 소녀의 그림자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그저 조급함을 보았을 뿐이었다. 내가 빨리 사라져서 아영이 자신의 인생을 계속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아영의 눈에는 내가 짐일 뿐이었다. 생일 축하한다, 아영아. 나는 작게 속삭이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내 딸 아영이 몰랐던 것은 그 화창한 오후에 내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영이 내 마음속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에 불을 지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꽃이었다. 자기 파괴의 불꽃이 아니라 재생의 불꽃이었다. 택시는 나를 마포에 있는 나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가 살던 오래된 집을 팔고 산 소박한 방 2칸짜리 아파트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들어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낡은 소파에 쓰러졌다. 이 소파에서 나는 아영이 아기였을 때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영이 실망할 때마다 왔다니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영의 말은 잔인한 메아리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가 죽어버리는 게 가장 좋겠어요. 내 딸이 나의 속을 맴돌았다. 나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지난 4여여 년 동안 아영에게 투자했던 모든 순간, 모든 희생, 모든 돈을 되짚어 보았다. 아영이 5살 때 심한 천식을 진단받았을 때 나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학교에 했다. 8만 원에 그것은 남편이 나에게 준 결혼조랬다. 8만 원. 그것은 남편이 나에게 준 결혼 반지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다. 아영이 16살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 했대. 미국으로. 그 말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처럼 들렸다. 아영이 대학에서 전공을 3번 바꿀 때, 법학에서 건축학으로, 다시 경영학으로 바꿀 때 나는 불평 없이 매 학기 등록금을 지불했다. 총 1,8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고 주말과 휴일에 추가 수업을 하며 번 돈이었다. 아영이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300명의 손님을 초대한 호화로운 결혼식 비용을 디자이너 웨딩드레스, 수입꽃, 현악 4중주단, 고급 만찬. 엄마,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아영은 공주 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얼굴로 말했다. 모든 것이 엄마 덕분이에요. 이혼은 2년 후에 일어났고 이어서 2번째, 더 비싼 결혼식이 3년도 채 안 되어 끝났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인 준호가 있었다. 그 미용 클리닉, 내가 돈을 보태 산세차. 날이 밝을 무렵 나는 계산을 시작했다. 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찾았다. 그 안에는 수년 동안 모아둔 모든 영수증, 이체 명세서, 서명된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불신 때문이 아니라 정리하는 습관 때문이었다. 늙은 수학교사는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차가 식은 채로 놓인 주방 식탁에 앉았다. 차를 마실 기분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도난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전부 썼다. 차를 마실 기분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각 금액, 날짜, 이유를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영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으로 돌아왔다. 이 숫자들을 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밤새도록 느꼈던 쓰라린 고통이 다른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분노는 아니었다. 물론 분노도 있었지만 전례 없는 명료함이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나의 사랑을 신성한 연결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조종당해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만약 내가 그 거의 2억 원을 나 자신에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여행을 가고 계속 공부하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내 건강을 돌보고 편안한 노후를 계획했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분명히 이 작은 아파트에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 딸을 계속 돕기 위해 빈약한 연금에 의지하며 내 의료비를 미루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전 6시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다. 나는 전화를 들어 아영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준호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어서 아영의 가족과 관련된 모든 번호를 차단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의미는 강력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었다. 나는 긴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돈을 아끼느라 거의 입지 않던 정장 세트였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집을 나섰다. 이 목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딸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아영과 나는 비상용 공동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아영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 소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했다. 그 계좌의 잔액은 당시 680만 원이었다. 안녕하세요, 혜미 여사님. 김은주 지점장이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나를 수년 동안 알고 지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동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요. 계좌 번호는 456789입니다.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답했다. 확실하세요? 그 계좌에는 당당한 잔액이 있는데요. 그는 컴퓨터를 보면서 나는 기묘한 권력감을 느꼈다. 그는 컴퓨터를 보며 상기시켰다. 아주 확실해요. 아주 확인했다. 모든 단호하게 서류에 서명하고 확인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다음 목적지는 주택대출사무소였다. 아영과 준호가 받아 전망의 호화로운 저택을 샀을 때 나는 계약금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대출계약서의 보증인으로 서명했다. 이것은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책임이 나에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혜미 여사님, 대출 담당 최지민들이가 미소 지으며 나를 맞았다. 나는 내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서류를 찾는 동안 나는 그 서류에 서명했던 나를 떠올렸다. 아영은 감격하여 울었다. 고마워 엄마. 엄마는 우리의 수호천사야. 사랑해요. 아영은 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준호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간 한 푼도 연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여기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 최 대리가 두꺼운 서류철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보증인으로서 주 채무자가 지불할 수 없을 경우 귀하가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각 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답했다. 만약 제가 보증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거나 이미 심각한 연체 상황이면 그가 상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있다. 아영은 그때 이 소식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아마도 내가 늘 그랬듯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주 좋아요. 나는 중얼거리며 모든 중요한 서류의 사본을 받았다. 만약 제가 이 절차를 시작하고 싶다면요? 원하시면 저희 법무팀과 회의를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 대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사무실에 나서면서 나는 기묘한 가벼움을 느꼈다. 마치 도시의 뜨거운 보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 43년 동안 나는 아영을 위해 살았다. 내 꿈, 돈, 시간, 건강,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저 아영이 원하는 삶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는 아영은 내 생일 선물로 내가 죽기를 바랐다. 나의 다음 목적지는 7년 동안 가보지 않은 곳이었다.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노년층을 위한 여행사였다. 나는 그들의 팸플릿을 수년 동안 간직해왔다. 몰래는 결코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가능성들을 꿈꾸면서 안녕하세요. 이지원이라는 젊은 상담사가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퇴자들의 해외 생활 계획에 대해 봤어요. 나는 그의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답했다. 74세 여성이 스페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요. 이어지는 며칠을 롤러코스터 같았다. 온갖 감정과 비밀스러운 준비로 가득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나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고통, 결심, 그리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 마치 내가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 꿈 속에서 나는 딸의 변덕스러운 소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살았고 이제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다. 화요일, 내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아영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아영은 5번 더 전화했고 메시지는 점점 더 짜증스러워졌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엄마, 괜찮아요? 왜 전화 안 받아요? 엄마? 쌍둥이들이 목요일에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는데 그 후에 엄마가 좀 봐줘야 해요. 엄마,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했다. 생일 선물로 내가 죽기를 바랐던 여자가 이제 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걱정하다니. 내가 그리워서나 내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아영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수요일, 내 평생 친구이자 이웃인 박수연이 나를 찾아왔다. 70세의 여성으로 수십 년 동안 내가 아영을 위해 한 모든 희생을 묵묵히 지켜봐왔다. 혜미야. 그는 내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네가 달라 보인다. 무슨 일 있었니?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아영의 생일에 아영이 했다. 아영이 생일에 아영이 했던 내가 지는 중인 모든 상처 주는 말. 내가 지는 중인 모든 계획에 수연은 조용히게 세부 사항들. 네가 아영이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한 후에 아영이가 너에게 그렇게 잔인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줄은 정말 믿을 수 없구나. 아영은 마치 그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했어. 나는 설명했다. 마치 내가 자신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할 바니물인 것처럼 말했어. 마치 내가 자신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할 거니.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네가 아주 특별한 부탁을 들어줘야 해. 나는 그에게 내 완전한 계획을 설명했다. 나는 아영이 내가 죽었다고 믿기를 바랐다. 적어도 당분간은. 수연은 나의 공범이 될 사람이었다. 나의 텅 빈 아파트와 내가 남긴 작별 편지를 발견할 사람. 아주 좋네. 수연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 은혜를 모르는 아이는 드디어 너를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될 거야. 도와줄 수 있겠니? 사실 나는 아영이지.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편지를 썼다. 나는 각 단어를 반복해서 수정하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지 확인했다. 사랑하는 아영에게 나는 편지를 시작했다. 네가 생일 소원으로 내 삶에서 사라지기를 바랐지. 나는 몇 시간 동안 계속 썼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이곳을 떠나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미 이곳을 떠나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미 이곳을 떠나 내가 아영에게 쓴 모든 돈, 내가 한 모든 희생, 아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가 놓친 모든 기회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것은 원한으로 가득 찬 편지가 아니라 교육적인 편지였다. 나는 아영이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를 바랐다. 이 편지와 함께 이번 주에 내가 서명한 모든 법률 서류를 첨부한다. 나는 계속 썼다. 주택 명의 변경, 내가 계속 지불하던 네 가족 의료보험 취소, 주택대출 보증인으로서 내가 최근 너의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내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 그리고 네가 나에게서 받던 모든 혜택의 중단, 그것은 18페이지에 달하는 긴 편지였다. 아영의 삶에서 나의 사라짐과 함께 일어날 모든 변화를 모든 변했다. 나 없이 네 삶의 변화를 아영이 원했던 대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나 없이 네 삶은 목요일 내가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2개의 여행 가방에 쌀 때 아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나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아영은 4번 더 전화했고 메시지는 점점 더 절망적이었다. 마지막 통화에서 아영의 목소리는 정말 불안해 보였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줘요. 무슨 일 생겼어요.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은행에서 내일 긴급 회의를 하자고 전화 왔어요. 이런 것이었다. 은행이 내가 계약 검토를 요청한 것에 대해 아영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현실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금요일, 준호가 내 집 문 앞에 나타났다. 은행에서 어머니가 주택대출 연체 때문에 절차를 시작해서 집을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어요. 제발 혜미 어머니. 한 달뿐이었어요. 제 투자에 문제가 좀 생겼지만 제가 다 해결할 거라고 약속해요. 이것은 정말 재미있었다.
아영이 나를 제거하고 싶어 할 때는 내가 짐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재정적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나는 갑자기 다시 중요해졌다. 준호 씨,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영이가 나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 존재가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은 짐이라고요. 나는 그저 아영이의 소원을 존중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혜미 어머니, 아영이가 화났을 때 어떤지 아시잖아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영이가 내 생일 선물로 내가 죽기를 바랐을 때는 꽤 설득력 있게 들리던데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변명할 게 들리던데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변명할 수 없는 행동을 옹호할 이야기요. 준은 이 변명할 수 없는 행동을 옹호할다. 제발. 그가 계속 주장했다. 제발. 내 손주들에게 대신 뽀뽀해주세요. 토요일은 내가 평생을 보낸 이 도시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나는 나에게 중요한 장소들을 걸어 다녔다. 38년 동안 가르쳤던 대학교, 어릴 적 아영이를 데리고 놀던 공원, 아영이 아버지와 결혼했던 교회. 이것은 타인을 위해서만 살았던 삶에 대한 나의 조용한 작별 인사였다. 일요일,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일요일 아침, 박수연이 약속대로 내 문을 두드렸다. 그는 신선한 커피와 나를 활기차게 만드는 유쾌한 미소를 가져왔다. 위대한 탈출 준비는 됐니? 그가 내게 윙크하며 물었다. 더할 나위 없이 준비됐지. 나는 답하고 내 2개의 여행 가방을 문으로 가져갔다. 내 아파트 여분의 열쇠는 가지고 있니? 여기. 그가 전날 밤 내가 그에게 준 열쇠 뭉치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리고 아영이에게 줄 편지와 말했다. 그리고 아영이에게 줄 편지와 네가 남길 모든 서류도 기억해. 어제 서류도 가져왔어. 우리는 택시를 기다리며 내가 그에게 일러주었다. 아주 걱정하는 척해야 해. 내가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네가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없어서 기상 열쇠로 들어왔더니 아파트가 비어있고 이 편지만 남아있었다고 말이야. 걱정 마, 혜미야. 나는 20년 동안 아마추어 연극 강사였어. 이건 내 평생의 대표작이 될 거야. 수연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약속했다. 택시는 오전 6시에 정확히 도착했다. 운전사가 내 짐을 차에 싣는 동안 나는 내가 15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그리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내가 직접 지은 감옥에서 드디어 해방된 것 같았다. 공항으로 갈까요? 운전사가 물었다. 공항으로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2 단어가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바르셀로나로 가는 비행은 길었지만 평화로웠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시간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할 수 없었다. 그것은 황홀한 자유의 느낌이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결국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거의 12시간 동안의 비행 동안 나는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내 일기장에 썼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감정, 나를 이 공중에 떠있는 순간으로 이끈 모든 결정들, 나의 자기희생적인 과거와 나의 자기 발견의 미래 사이에서 4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완전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썼다. 이것이 아영에게 어떻게 이로울지 계산하지 않고서 말이다. 나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여행사 직원이 공항에서 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친절하고 젊은 남자로 카탈루냐 억양이 강한 스페인어를 구사했다. 혜미 여사님. 그가 진심 어린 미소로 나를 맞았다. 스페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할 나위 없이 준비됐어요. 나는 답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의 미소가 완전히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직원은 나를 고딕 지구에 있는 작고 매력적인 아파트로 안내했다. 여행사에서 한 달 동안 임대해준 곳으로
내가 영구적으로 머물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100년 된 건물에 3층이 있었고 창문은 나무가 우거진 광장을 마주하고 있었다. 인접한 건물들에는 꽃으로 가득 찬 발코니들이 있었다. 이것은 이 도시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직원이 두꺼운 서류차를 건네며 말했다. 추천 레스토랑, 문화활동, 외국인 사교 모임, 카탈루냐어 수업, 그리고 필요한 의료 연락처까지요. 스페인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로 결정하시면 서류 절정하시면 서류 절차를 도와주면 그날 오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나는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나는 특별한 목적지 없이, 시간표 없이, 약속 없이, 그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사람 없이 산책을 나섰다. 나는 고딕 지구의 좁은 거리를 걸으며 중세 건축물, 모퉁이의 작은 카페, 수공 예쁜 가게에 감탄했다. 나는 광장에 앉아 라떼와 추로스를 주문했다. 나는 천천히 먹으며 한 입 한 입 음미했다. 비둘기, 관광객 현지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묘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아영에게만 쓴 돈을 계산했다. 집 계약금, 미용 클리닉 비용, 쌍둥이들 학비,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상 상황들. 적어도 8,700만 원이었다. 이 돈으로 나는 세계를 여행하고 편안하게 살고 수십 년 동안 미루었던 꿈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의 사랑을 짐으로 여기고 내 존재를 짜증으로 여기는 딸에게 주었다. 바르셀로나, 시간으로 밤 8시였다. 부산에서는 오후 2시쯤 될 것이라고 짐작했다. 수연은 이제 아영의 아파트로 가서 모든 것을 바꿀 편지를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임시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스페인 레드와인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다. 몇 시간 후면 내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영은 드디어 나를 진정으로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것이다. 밤 10시 5분 내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아영이었다. 나는 전화를 울리게 놔두었다. 그러자 곧바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 또 한 번, 5번째에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아영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디 있어요? 수연 이모가 방금 엄마 편지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엄마가 사라졌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바람이 분 거예요? 안녕, 아영아.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옛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편지 읽었니? 읽었어요? 엄마 미쳤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 하지만 저는 그런 뜻이었어. 보라, 이것이 전형적인 아영의 수법이었다. 자신이 입힌 상처를 경시하고 내가 자신의 잔인함에 반응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 네가 생일 소원으로 내가 죽기를 바랐을 때 진심이 아니었니?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넌 아주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 그거 물었다. 그건 그냥 안현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랬어요. 준호 씨를 돈을 잃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클리닉후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클리닉이고 우리는 엄마가 필요해요.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이것은 얼마나 흥미로운가. 이제 아영이 나를 필요로 하다니. 자신이 모든 재정적 자원을 잃게 될 것이라는 편지를 읽은 후에 자신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자신이 의료 보험료를 직접 내고 쌍둥이들을 돌볼 사람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말이다. 네가 필요한 것은 나니 아니면 내 돈이니?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전화 반대편에서는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아영은 마침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아영아,
44년 동안 나는 너를 위해 살았어. 내 돈, 내 시간, 내 기회를 희생했어. 그리고 내가 마침내 네 사랑과 존경을 느껴야 할 때 너는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말했지. 그 말들은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영아, 상처는 이미 입혀졌고, 그리고 말이야, 아영아. 왜냐하면 그 말들이 마침내 내 눈을 뜨게 해주었고,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거든.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고, 정말 기분이 좋다는 거야. 엄마,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제발 말해줘요. 아영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다. 쌍둥이들이 할머니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요. 왜 엄마가 사라졌는지 이해를 못해요. 흥미롭게도 이제 내가 없으니까 내 손주들이 갑자기 나를 그리워하다니.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그들을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취소하고 그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고 아영이 쇼핑을 갈 때 그들을 공원에 데려갈 때 그것은 그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떠나자 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이다. 아이들은 괜찮을 거야. 아이들은 괜찮을 거야. 나는 바르셀로나 상공이 별들을 바라보며 답했다. 그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울 거야. 그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울 거야.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만약 엄마가 아프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내 안위를 걱정하다니. 얼마나 편리한가. 아영아, 지난 3년 동안 나는 고혈압으로 병원에 2번 실려갔어. 네가 나를 몇 번이나 찾아왔는지 아니? 한 번도 없어. 너는 항상 더 중요한 일이 있었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영이 희미하게 항의했다. 사실이야. 첫 번째는 응급실에서 너에게 전화했는데 친구 집 파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했지. 두 번째는 준호 씨 생일이었고 너는 축하 파티였고 너는 축하 파티를. 전화 반대편의 침묵은 아영이 모든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저는 그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영이 중얼거렸다. 물론이지. 내 건강은 너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내 수표는 달랐지.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내 수표는 달랐지.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지.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영이 답하기도 전에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네가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네 문제든지. 나는 새로운 나라에서의 첫 자유로운 밤을 즐기기 위해 평화가 필요했다. 이어지는 며칠은 끊임없는 발견의 과정이었다.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아영을 위해 살았던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내 성격의 많은 부분, 관심사, 욕망들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갈증에 시달리던 꽃들처럼 하나씩 깨어났다. 나는 곧 이 건축물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바르셀로나 대성당의 세부 사항들을 감상하며 몇 시간을 보낼 시간을 했고 카탈루냐어는 스페인어와 비슷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았다. 나는 수년 동안 가르쳤지만 즐거움을 위해 연습한 지 오래된 수학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았다. 수요일 나는 스페인의 재정 상담사 황도일 씨를 만났다. 그는 나이 지긋한 남자로 스페인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현재 저축과 대한민국의 연금으로. 그가 설명했다. 여기서 수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외국인 은퇴자들을 위한 훌륭한 건강 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의 삶의 질은 매우 뛰어납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재정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영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돈을 모을 걱정 없이 나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지출을 계산하는 것이 정말 자유로웠다. 저축의 일부를 스페인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황 씨가 계속 말했다.
수익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잘 투자하면 5년 안에 자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을 늘린다니. 내가 이런 기회를 몇 번이나 가졌지만 항상 내 딸의 변덕스러운 소원에 돈을 쓰기로 선택했는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내가 물었다. 저희 고객 중에는 기아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사는 이해심 깊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모두 복잡한 가족 관계를 겪은 후 새로운 시작을 찾아 스페인으로 온 노인들입니다. 기아는 이 경험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나를 깊이 위로했다. 나는 은혜를 모르는 아이에게 조종당하고 버림받은 유일한 엄마가 아니었다. 가족의 유독한 요구 대신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을 대신 자신의 행복을 대신 자신의 행복을 대신. 금요일 나는 외국인 노인들을 위한 하이킹 그룹에 합류했다. 12명의 사람들이 모두 65세에서 80세 사이였고 모험과 새로운 경험을 찾고 있었다. 바르셀로나 주변 산에서 하이킹을 하면서 나는 리사라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76세의 이탈리아인으로 3년 전 스페인으로 왔다. 무엇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나요? 그녀가 도시의 전경을 감상하며 물었다. 내 딸이 생일 소원으로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나는 꾸밈없이 다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아영이 집을 사주고 아영의 아이들을 거의 직접 키우고 아영의 요구를 위해 제 연금을 희생한 후에 아영은 내 존재가 견딜 수 없는 짐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리사가 숨을 헐떡였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아영의 삶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어요. 리사는 경외심을 담아 웃었다. 정말 용감하시네요. 저는 유독한 가족에게서 멀어질 결심을 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이어지는 하이킹 동안 리사와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성인 자녀들이 휴가를 가거나 새 차를 샀거나 변덕스러운 소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할 때만 자신에게 연락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스페인으로 왔다. 그녀가 경계를 설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그녀를 이기적인 엄마라고 비난하며 손주들을 못 보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처음 몇 달은 정말하고 비난하며 손주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었나요? 나는 내 아이들이 내가 행복한지, 나 자신을 위해 충분한 돈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끊임없는 희생이 나를 해치고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그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혜미 씨.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이 울렸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감정적 조종을 애정으로 착각했고 끊임없는 요구를 진정한 필요로 착각했다. 하이킹이 끝났을 때 리사는 나를 격주로 모이는 자조 모임에 초대했다. 모두 자신의 행복을 유독한 가족의 기대보다 우선시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나이, 지긋한 여성들이었다. 나는 즉시 수락했다. 그날 밤 나는 사흘 만에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켰다. 78통의 부재중 전화와 32개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대부분 아영과 준호에게서 온 것이었지만 나를 찾으려고 그들이 동원한 친구들일 수도 있는 낯선 번호들도 있었다. 나는 시간순으로 메시지를 읽으며 내 딸의 공황 상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관찰했다. 처음 메시지들은 여전히 감정적이었다.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울고 있어요. 하지만 점차 그들은 더 절박해졌고 재정 문제에 집중되었다. 은행에서 다시 회의하자고 전화 왔어요. 엄마가 보증인 계약 검토를 신청했다고 해요. 그들이 오해 때문에 우리 집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넷째 날 메시지는 공격적으로 변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는 화풀이 때문에 우리 삶을 망치고 있어요. 어른처럼 행동하고 돌아와요.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그냥 괜찮다고만 말해줘요. 아영이 내가 죽기를 바랐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다. 어떤 순간에도 아영은 자신의 말의 잔인함을 인정하거나 진정한 후회를 표현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나의 부재가
아영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마지막 메시지에 답장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수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이 경험이 네 삶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가치를 제때 깨닫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답장은 즉시 왔다. 제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는 그런 끔찍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냥 돌아와요. 나는 마지막 답장을 썼다. 공허한 약속으로는 부서진 마음을 고칠 수 없어. 아영아, 네가 나에게 한 너에 대한 너의 진정한 생각을 드러냈어. 절박한 약속으로 그 진실을 지울 수는 없을 거야. 그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아영의 번호와 준호와 관련된 후 나에게 전화했던 낯선 번호들도 차단했다. 이제 이 오래된 장을 용감하게 끝낼 때였다. 이어지는 한 주 동안 나는 다시 황 씨를 만나 스페인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서류에 서명했다. 나는 또한 내 연금을 영구적으로 이체하고 부산에 있는 내 아파트를 팔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영구적으로 정착하실 건가요? 황 씨가 물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어떤 일에도 이보다 더 확실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답하고 단호하게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타인의 요구가 아닌 나 자신의 행복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친한 이웃 박수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었었다. 혜미야, 너는 절대 믿지 못할 거야. 그가 말했다. 어제 아영이가 울면서 내 아파트에 왔어. 네가 돌아오라고 애원하면서 그건 끔찍한 오해였다고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 나는 진실을 말했어. 아영이가 너에게 한 말은 용서할 수 없다고. 내가 너라면 나도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아영이가 이웃조차 자신이 너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표정을 봤어야 해. 돈 문제는 언급했니? 아, 물론이지. 네 도움이 없으면 주택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했어. 은행에서 압박하고 있고 준호는 재정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아이들 학교에 필요한 것도 낼 수 없다고 말이야. 기본적으로 아영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네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반에나 많은 일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일을 위해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아영은 나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영이 그리워하는 것은 재정적 공급자이자 문제 해결사로서의 나의 기능이었다. 수연아, 내가 부탁했다. 앞으로 누군가 나에 대해 물으면, 특히 아영이가 물으면 나는 그들에게 죽었다고 말해줘.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실이니까. 은혜를 모르는 딸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던 혜미는 그날 아영의 생일에 정말로 죽었어. 완전히 이해해. 수연이 답했다. 그리고 말이야. 나는 스페인에 온 지 3주 후 나의 새로운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나는 주 3회 카탈루냐어 수업에 등록했다. 주 2회 수채화 수업을 시작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예술적 재능을 발견했다. 나는 매주 일요일에 모이는 외국인 독서 클럽에 가입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일정은 내가 직접 선택한 활동들로 가득 찼다. 나에게 기쁨과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다주는 활동들로 타인의 요구에 의해 강요된 의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재정적인 것이었다. 아영의 끊임없는 요구가 없자 나의 저축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증가했다. 황 씨와 내가 한 투자는 놀라운 수익을 내고 있었고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재정적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다. 그 4월의 수요일 내가 아파트의 햇살 가득한 발코니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모르는 국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김혜미 여사님이십니까? 스페인 억양이 있는 여사님 목소리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부산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부산 가정복지과의 사회복지사입니다. 내 피가 얼어붙었다. 신고요? 어떤 신고 말씀이시죠? 귀하의 딸, 아영씨가 귀하가 치매나 인지 능력 저하를 겪고 있을 수 있으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재정적, 생활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아영씨에 따르면 귀하가 갑자기 사라졌고 해외에서 열악한 생활 환경이 있으며 제3자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영이 이 지경까지 오다니. 사회복지사를 동원하여 내 정신질환을 조작하여 내 결정을 무효화하고 나를 강제로 돌아오게 하려 하다니. 박미경 씨.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치매나 인지 능력 저하를 겪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선택으로 스페인에서 살고 있고 편안한 아파트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정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합니다. 제 딸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기아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계달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케미 여사입니다. 케미 여사님, 하지만 기아에 받겠습니다. 기아에 받겠습니다. 죄습니다. 주 스페인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 의료 믿다. 제 결정은 완전히 이성적인 상태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평가 일정을 조정한 후 나는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감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아영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아영은 내가 죽기를 바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돈과 내 삶을 다시 통제하기 위해 내 정신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대한민국에 있는 내 변호사 김민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내가 떠나기 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케미 여사님.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를 들으니 기쁩니다. 귀하의 딸과 꽤 재미있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방금 사회복지사와 통화했어요. 아영이가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주장했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아영 씨는 귀하가 떠나기 전에 이하가 떠나기 전에 내린 모든 법적 변경 사항을 뒤집기 위해 다른 건을 뒤집기 위해 다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귀하가 그 서류에 서명할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귀하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으며 귀하는 그 대화에서 완전히 이성적인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게다가 귀하는 떠날 준비를 철저히 했고 스페인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인지 능력 저하 주장과도 모순됩니다. 아영이가 또 무엇을 했나요? 아영이가 또 무엇을 했나요? 최근에 재정 문제를 인정한 죄를 인정을 접근하려 귀하의 안위를 걱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규탄했습니다. 또한 주택안리 절차를 중단하였습니다. 아영이 잃어버린 경제적 이득을 되찾기 위해 이 정도까지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 김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내 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 정신 상태에 대한 아영의 거짓 주장은 내 평판과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만족스럽게 답했다. 이틀 후 나는 의료 및 심리 평가를 위해 바르셀로나에 있는 주스페인 대한민국 영사관에 나타났다. 담당 의사는 두선우 의사라는 경험 많은 남자로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혜미 여사님, 3시간 동안의 상세한 평가 후 그가 나에게 말했다. 기아는 정신적으로 기록될까 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건강하기 말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될까요? 기아는 정신적으로 건강할 것입니다. 기아에 따라 명백히 법리를 보여줍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에 이 주장이 근거 없으며 기아가 스페인에서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상세한 보고서를 보낼 것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혜미 여사님, 영사관으로부터 의료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기아의 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종결하고 아영 씨에게 그의 신고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통보할 것입니다. 내가 답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기록될까요? 네,
다시 발생할 경우 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았다. 아영은 내 결정을 무효화하려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허위 신고를 했다는 공식 기록까지 남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겪은 일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었다. 아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슷한 감정적 조종과 성인 자녀의 학대를 겪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였다. 나는 네 시간 동안 썼다. 내가 한 모든 희생, 내가 견뎌낸 모든 조종, 그리고 내 존엄성과 삶을 되찾기 위해 취한 모든 단계를 기록했다. 나는 이 글에 모성애가 자기 파괴가 될 때 74세의 나의 해방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였다. 나는 이 글을 삶을 완전히 바꿀 용기를 찾은 나이, 지긋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블로그에 보냈다. 일주일 후 편집자로부터 감격적인 답장을 받았다. 혜미 여사님, 그가 썼다. 기아의 이야기는 강력하고 고무적입니다. 우리는 기아의 경험에 완전히 공감하는 여성들로부터 수백 개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의 영상 인터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나는 즉시 수락했다. 이제 내 경험을 사용하여 유독한 가족, 역학 관계에 갇힌 다른 여성들을 도울 때였다. 인터뷰는 2주 후에 게시되었고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성인 자녀들의 감정적 조종과 재정적 착취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댓글 섹션은 고통과 공감의 목록이었다. 제 40대 아들이 제 집에 살면서 집세를 내지 않고 제가 일자리를 찾으라고 하면 저를 모욕해요. 제 딸은 휴가를 가려고 돈이 필요할 때만 저에게 전화하지만 제가 아플 때는 저를 보러 올 시간이 없어요. 다른 여성이 공유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자취당하는 유일한 엄마인 줄 알았어요. 세 번째 여성이 털어놓았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터뷰가 게시된 지 일주일 후 내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이메일 주소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준호, 내 사위였다. 혜미 어머니. 그가 썼다. 저는 어머니의 유튜브 인터뷰를 봤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완전히 동의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영이가 한 말은 용서할 수 없고 아영이가 수년 동안 어머니를 대했던 방식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영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조종하고 이용하는지 직접 목격했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재정적 도움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감히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썼다고 말했지만 저는 쌍둥이들이 어머니를 정나군이다 알았지만 저는 그들이 정말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왜 어머니가 더 이상 그들을 보러 오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은 이렇게 끝났다. 지금 사과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이 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인정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삶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이메일을 3번 읽은 후에 어떻게 답장할지 결정했다. 마침내 나는 이렇게 썼다. 준호 씨, 당신의 진심 어린 하지만 늦은 사과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입혀진 상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경험이 당신이 더 나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세요. 이것은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내가 겪었던 학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이것이 거리를 유지하려는 내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수년 동안 내가 필요로 했던 일종의 인정감을 주었다. 스페인에서의 나의 새로운 삶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번성했다. 나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을 얻었다. 나는 취미와 열정을 다시 발견했다. 나는 마음의 평화와 재정적 안정을 얻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나는 존엄성을 얻었다. 스페인에 온 지 6개월 후 내 삶은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모습을 띄었다. 화창한 봄날 아침,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바꿀 전화를 받았다.
박수연이었다. 혜미야.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혜미야.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것 좀 들어봐야 해. 이것 좀 들어봐야 해. 아영이가 그 집을 잃었어. 내 심장이 잠시 멈췄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손주들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준호는 잃었던 돈을 만회하지 못했고 그들은 3달 동안 연체했어. 그리고 네가 보증인이었고 네 법적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은행이 압류를 진행한 거야. 아영이가 어제 절망적으로 울면서 나를 찾아왔어. 그럼 아이들은 괜찮아. 아이들은 괜찮아. 도시 반대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 준호는 마침내 여행사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어. 이전보다 훨씬 적은 급여지만 적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어. 내가 경험한 감정은 복잡했다. 그들의 고통이 기쁘지는 않았지만 깊은 정의감이 느껴졌다. 아영과 준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현실적인 결과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을 구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연이 계속 말했다. 수연이 계속 말했다. 아영이가 네게 어떻게 연락하는지 아는지 물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어. 네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야. 나는 또한 네가 새로운 삶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아영이가 너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너희 둘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말이야. 수연의 말이 옳았다. 이 6개월 동안 나는 내면의 평화를 구축했다. 나를 필요할 때만 소중히 여기는 딸의 공허한 약속 때문에 그것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김 변호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혜미 여사님. 그가 말했다.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영 씨의 집이 은행에 의해 팔렸습니다. 귀하가 보증인이었기 때문에 귀하는 초기 투자금 7천만 원과 누적 이자를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총 얼마인가요? 은행은 이미 이 채를 승인했으며 다음 주까지 귀하의 스페인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원래 투자금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1천만 원을 벌었다. 만약 내가 영화로 계속 살았다면, 만약 내가 영원히 희생하는 엄마로 계속 살았다면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한 순가치는 3,100만 원입니다. 총 1억 1,500만 원을 회수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자산에 현재 저축과 스페인 투자를 더하면 나의 순자산은 이제 1억 9천만 원을 넘어섰다. 74세의 나는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부유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알 광장 레스토랑에서 축하했다. 나는 가장 좋은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을 주문했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을 때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졌던 용감한 여인에게 건배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는 전체 여정을 되짚어 보았다. 나는 상심하고 착취당한 엄마로 이 여정을 시작했고 은혜를 모르는 딸의 악독한 말에 의해 파괴되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독립적이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진심 어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내가 항상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었다. 다음 날 나는 몇 주 동안 고민했지만 미루어왔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내 경험에 대한 완전한 책을 쓰는 것이었다.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독한 가족 관계에 갇힌 나이 지긋한 여성들을 위한 실용적인 안내서였다. 나는 자기 개발 및 게임, 성장 서적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스페인 출판사에 연락했다. 몬세라트라는 여성 편집자는 즉시 관심을 보였다. 혜미 여사님. 그녀가 우리 회의에서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거의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주제를 다룹니다. 성인, 자녀의 감정적 학대는 드러나야 할 유행병입니다. 이어지는 석 달 동안 나는 사랑이 상처를 줄 때, 이른 데 이후 가족 학대에서 해방되기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조종을 식별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용기를 찾는 실용적인 전략을 제공했다. 이 책은 8개월 후에 출판되었고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내가 받은 독자들의 편지는 놀라웠다. 전 세계의 여성들이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자신들의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용기를 주었는지 편지를 보냈다. 저는 어머니의 책을 읽고 마침내 42세 아들의 무책임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계속 자금을 대는 것이 나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책을 읽고 저는 큰 집을 팔고 아이들의 도움 없이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아르헨티나의 소피아가 말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감동시킨 편지는 책이 출판된 지 1년 후에 받은 것이었다. 라라라는 젊은 엄마에게서 온 것이었다. 해미 여사님. 그녀가 썼다. 저는 67세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저와 제 형제자매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책을 읽고 우리는 어머니를 아영이가 어머니를 대했던 방식과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제 눈을 뜨게 해주었고 제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영원히 파괴할 수 있는 유독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우리의 대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제 저는 여긴 것을 깨닫게 해주어 수년 동안 엄마를 전는 동안 엄마를 당연하게 여긴 것에 대해 저는 또한 엄마의 꿈을 위해 사과했습니다. 그 편지는 나를 기쁨으로 울게 했다. 나의 고통이 다른 가족들이 같은 파괴를 겪는 것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스페인에 온 지 2년 후 나는 실물 편지를 받았다. 봉투의 필체는 익숙했지만 나는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그것을 열었을 때 내 심장이 가속되었다. 13세 손주들이 쓴 것이었다. 사랑하는 해미 할머니. 그들은 10대 글씨로 썼다. 아빠가 할머니가 떠난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너무 잔인한 말을 해서 할머니가 멀리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저희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왜 떠나셨는지 이해해요. 그리고 할머니의 용기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자라면 스페인으로 할머니를 찾아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희를 받아주신다면요. 마음속에는 바르셀로나 거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를 그린 그림도 동봉되어 있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는 1시간 동안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내 존엄성을 지키기로 한 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답장을 쓰기로 결정했다. 사랑하는 손주들아. 나는 썼다. 너희의 말은 내가 수년 동안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나는 너희를 깊이 사랑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자라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할머니의 마음과 짐, 문은 항상 너희에게 열려 수 있을 때 할머니에게 열려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할머니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아름다움과 평화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말에는 세우거나 파괴하는 힘이 있으며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말이야. 오늘 내 인생을 바꾼 그 끔찍한 생일로부터 3년 후 나는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산 바르셀로나의 새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지중해를 내려다보며 내 이야기의 마지막 줄을 쓰고 있다. 나는 77세이고 2억 3천만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8개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책을 썼다. 전 세계를 여행할 자유와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던 내면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아영은 생일 소원으로 내 삶에서 사라지기를 바랐다. 나는 그 소원을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 주었다. 아영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나를 잃었을 때 아영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엄마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재정 세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었던 사람을 잃었다는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아영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연락이었다. 엄마, 그가 썼다. 저는 엄마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제가 평생 동안 엄마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돌아오거나 저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저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저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비록 가장 어려운 방식이었지만요. 나는 그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았다. 어떤 다리는 일단 불타면 다시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승리로서가 아니라 모든 고통이 결국 지혜로 변할 수 있다는 확인으로서 말이다. 나의 사라짐은 내가 아영에게 준 선물이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내가 나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내가 나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흘린 모든 눈물, 모든 희생, 나를 이곳으로 이끈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치가 있었다. 그래야만 당신이 될 운명이었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